예, 계속하겠습니다. 교육 평가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교육 평가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그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교육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그게 대부분의 이론들이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교수학습법에 비하나 교육 행정에 비하면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평가 개념, 평가 유형, 진단 형성, 종합평가, 그다음에 수행평가의 개념, 의미,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의 경우, 그다음에 평가 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과 문항 제작 원리 같은 경우들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 제시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적용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이 중심이 되면서 OMR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를 채점하여 내신으로 반영하고 있다. 내신도 이 공정성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대부분이 다 OMR 카드로 다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능 시험에 보는 OMR 카드를에 따라서 펜으로 채점하면 선생님이 채점에 개입을 안 해요. 점수 딱딱 찍어준 대로 오지선다형 나온 거 쫙 하면 바로 몇 번 몇 점, 몇 번 몇 점 하고 점수가 더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성적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는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사실상 서열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1등급은 뭐 상위 7% 이내 이런 식으로 서열 가지고 서열 프로테이지 가지고 이 등급을 구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말이 좋아서 이게 등급 구분이지 실상은 1등부터 몇 등까지는 1등급,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2등급하고 등위 부여한 거랑 똑같거든요. 즉 과목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합산 점수에 의해서 같은 학년에서 몇 등 했냐에서 순위가 정해지고 이 순위가 상위 7%에 속하면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등급수가 이제 나뉘는 거죠. 내신 등급이 산출된다. 이런 방식으로 내신을 결정하면 항상 문제 하나 더 틀리면 어떤 아이는 문제 하나 더 틀려갖고 1등급 가래가 하나 더 틀려서 2등급으로 툭 하고 떨어지고 내신 그 등급이 달라지면 점수가 확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한 과목의 작은 점수차 때문에 전체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죠. 전체 석차를 내갖고 그거를 1등급, 2등급하고 구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 석차에서 점수 문제 하나 가지고 맞고 틀리고 가지고 등급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게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 내지는 정말 그 안에서도 또다시 점수와 그 문제 하나 틀리고 맞고에 따라서 이 등급이 달라지는 것들이 과연 맞는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들죠.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서열평가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내신평가가 참조 준거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어떤 평가에 해당되는지, 즉 상대평가, 규준지향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징, 개념, 특징, 장점, 단점 및 교육 활용에 있어서의 의미 같은 것을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떤 방식이 있냐 이거죠. 즉 상대평가 방식 말고의 대안으로서는 절대평가, 그 다음에 자기참조평가의 형식으로 능력지향평가, 그 다음에 성장지향평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심시편집에 갔더니 현재 고등학교 내신 성적 내는 방식의 평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개선 방안으로서의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답변을 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내신 선정하는 것이 어떤 평가 방식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게 무슨 개념이고 무슨 특징이 있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개념이고 무슨 특징이 있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딱 답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평가의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서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서 구성주의 학습 방법을 썼다 이거예요.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면 학생들마다 수행한 프로젝트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지선의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 수는 없겠죠.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해 보자다. 이를 위해 수업 준비를 하던 중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두 선생님이 상의하고 있다 이거예요. 비선생님, 자유학기제로 수업 방식을 구성주로 바꾸면 총괄평가 방식으로 오지선다형 시험 출제를 해서 과목별 학생들 등이 내면 되는 겁니까? 기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수업 방식이 구성주로 바뀌면 평가 방식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팀별로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동일한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행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 대화를 듣고 기존의 총괄평가 방식을 적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평가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및 객관성의 특성에 근거해서 문제점을 진단하는 거죠. 평가도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방식으로 이게 각각 다른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내면 무슨 타당성의 문제가 있고 무슨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무슨 객관성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를 수행평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행평가의 목적, 평가 내용,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는지 논하라는 얘기죠. 결국 개별 이론을 아느냐는 중요하지가 않고 그 개별 이론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냐. 적용하는 방법들을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 다뤄진 내용들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나왔고 또 나왔고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타당성, 신뢰도 나오는 대로 몰아서 나오고 있죠. 이 모형은 안 다뤄졌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분야도 좁은데 연구 쪽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구부 쪽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준 프로젝트 연구할 때 그런 때나 쓰이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 연구법 안에서도 그나마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척도 같은 경우죠. 측정치, 척도 같은 경우들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통계들은 결과물이 나오면 그냥 해석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이 개념들을 적어라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뤄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는 중요하게 알아야 되죠. 아직 안 나왔어요, 더구나. 근데 분량이 작아요. 그 다음에 평가 유형의 규준지향평가, 중거지향평가, 능력지향평가, 성장지향평가는 중요하고 반복해서 나왔어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 내지는 총괄평가, 그다음에 수행평가 중요하게 반복해서 나왔어요. 모형은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 모형이 다루고 있는 것들은 타일러의 목표 성취 모형.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안에 보면 교육 목표의 수립,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그 다음에 평가잖아요. 바로 여기에서의 평가는 학생 평가가 아니라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즉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는 누가 관심사항이에요? 교육부의 관심사항이죠. 학교의 관심사항은 아니에요. 프로보스의 괴리 모형도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예요. 스크림과 스테이크의 판단 모형, 스테이크의 반응적 평가 모형도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예요. 아인슈타인의 예술적 비평 모형도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 과정의 평가는 관심이 없어요. 학교 평가는 당하는 입장이지 하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스토플름의 의사결정 촉진 모형, 스티븐슨의 소비자 지향 평가 모형은 학교 평가 모형이에요.
교육부의 관심사항이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관심사항은 학생을 어떻게 교사가 평가할 것이냐의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학생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어디 다룰 수밖에 없냐? 이거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이거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요거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학생 평가를 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문항 제작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전체 틀을 좌우할 만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으면 이제 이쪽 부분도 다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라서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줬던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다뤄줄 수밖에 없다. 안 다뤄진 것들은 앞으로도 별로 안 다뤄질 것 같다. 즉 평가 모형 개념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듣고 끝내십시오. 연구 부분도 일정 부분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오늘 수업 시간에 듣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여기 교육평가의 유형, 그 다음에 평가도구의 특성은 정말 중요하고 잘 알아둘 수밖에 없고 나온데도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일러의 교육과정 평가 모형에서처럼 교육 목표가 있고 학교에서 목표가 있고 교육 목표가 있고 이거를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평가된 결과가 높았냐 낮았냐에 따라서 교육 성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와 평가와 교육 성과는 삼위일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과연 학교 현장에 교육 목표와 교육 평가가 일치하고 있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느 고등학교든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교를 본 적이 없어요. 교육 목표는 전인교육이에요. 평가는 뭘로 합니까? 고3 담임들 평가 뭘로 받냐면 대입 진학률, 그다음에 뭐 명문대학교 간 인원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상 평가를 받아요. 사실상 평가가 같지가 않아요. 성과가 같지가 않아요. 왜? 교장 선생님이 졸업하는 아이들을 놓고 학부모들 앞에서 학교장 자신의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학교 이번 아이들은 서울대를 몇 명 갔고 명문대 뭐 연고대를 몇 명을 갔고 그 다음에 뭐 인서울대학교를 몇 명이 갔고 4년제 대학교를 몇 명이 갔고 몇 프로가 갔고 뭐 취업을 몇 프로가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전인교육이 대학교 진학입니까? 아니잖아요. 특히 성과 얘기할 때는 서울대 몇 명 갔다 밖에 얘기 안 해요. 결국 목표와 성과와 평가가 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승진과 성과급이 좌우가 되죠. 결국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전인교육이라고 아니 그건 뭐 교과서 얘기고 실상 느끼는 건 뭐냐? 우리 반 성적 높여갖고 진학률을 높여야 된다 라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평가에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평가를 해서 등급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는 S, A, B로 선생님들을 평가를 하십니다. 상위 10%를 S, 40%를 A, 나머지 50%를 B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이 인사고과는 승진에 반영되지 않는 학교가 많아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여러 선생님들이 부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승진할 때쯤 됐을 때 과연 그때도 SAB라는 인사고과 결과가 반영이 안 되겠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현재
이렇게 해놓고 따로 움직이는데 뭘 갖고 평가를 하냐면 대입 진학률, 명문대를 누가 몇 명 보냈냐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평가를 잘 받으려면 진학률을 높일 수밖에 없고 명문대 진학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성과 평가를 잘 받고 승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전인교육, 그건 꿈속에서 나오는 얘기죠. 전혀 신경 안 쓰죠. 제가 얘기하는 이거의 의도는 뭐냐?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학교 교육의 행동들이 왜곡이 되느냐, 정상화되느냐를 좌우한다는 거죠. 즉, 현재 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그냥 입시기관으로서 전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평가에 있다 이거죠. 평가를 대입 진학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평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학생 평가에 있어서의 부분이 거의 굉장히 빈도가 높죠. 교육 과정 다음으로 빈도가 높아요. 그 정도로 교육 행정, 교육 과정 다음으로 빈도가 높을 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 분량이 적다 보니 나온데 또 나오고 있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도 중요하고 안 나온 것도 여기 분야별로 중요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교육평가는 교수 성과, 학습 성과, 교육 과정 성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학생 평가, 교수 평가, 교육 과정 평가로, 그 다음에 학교 평가까지. 평가는 하나가 아닙니다. 최하 3가지예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평가가.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학습 성과를 재는 학업 성취 평가를 지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이 교육평가의 목적을 뭐라고 되게 얘기를 하냐면 학생의 발달, 교육과정의 평가, 행동 변화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공감이 되느냐? 잘 공감이 안 돼요. 현실이 그렇냐? 현실은 맞아요. 왜? 학생부의 성적, 과목별 성적 기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이 적성과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실상은 그게 뭘로 되느냐? 현재는 서열화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 내서 등급 계산하는데 쓰이는 게 목적이 돼요. 평가가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평가 그러면 대개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서열화 시켜서 등급 내는 게 평가지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학생의 발달 수준, 적성에 대한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는데 본말이 전도된 거죠. 기능은 교육 성취를 확인하는 거예요. 과목별 성적 들어가 있잖아요.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자의 지능 요소, 그 다음에 덕성, 지덕, 체 관련된 요소, 그 다음에 성적을 보면 흥미와 적성과 노력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의 생활 지도를 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분류 선발의 핵심 자료가 되죠. 성적에 의해서 대입 수능에 의해서 분류 선발해서 등위 매겨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적 개선이 목적인데 이거는 잘 안 느껴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엄밀하게는 교육 평가를 통해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했어야 되는 거고 목표 달성되는 정도를 측정을 했다라면 학생들의 목표 달성률이 나오면서 어느 부분이 미진한지와 같은 교육에 필요한 그 과정 개선을 위한 정보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 판단에 있어서의 것들은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실용적이어야 되고 적합해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지는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는 구조로 현재는 돼 있죠. 왜?
학생들의 내신을 내야 되니까. 서열평가를 해서 등위차를 내서 학생의 서열화를 해서 등급 구분을 잘 해내야지 되는 게 주 목적이 되다 보니까 교육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안 되는 거죠. 그게 주 목적이 아닌 거죠. 학생들 내신 성적 내는 게 목적이 됐습니다. 문제점은 평가 대상에 불명확해요. 학업 성적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학업 성적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에 대한 평가냐? 라고 했을 때 애매합니다. 교사가 잘 가르쳤다면 성적이 좋았을 거예요. 교육과정이 올바르게 제대로 잘 돼 있었다면 성적이 달라졌을 거예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았다면 성적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 하나 나왔는데 그거의 원인은 학생의 원인일 수도 있고 교사가 잘못 가르쳐서일 수도 있고 교육 과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평가 대상이 대단히 불명확하다. 나오는 거는 성적 하나인데. 평가 방법이 불확실합니다.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제 냈어요. 그래서 암기 여부를 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암기한 거, 직접 평가와 수렴화가 곤란해요. 이 학생은 그 목표를 달성을 했다는 사실들을 수치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대로 쟀다면 얘가 몸이 아팠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죠. 본래의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쟀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았다. 아니면 얘가 이 반에서의 등위와 옆 반에서의 등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옆 학교였으면 등위가 더 달라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평가가 된 거냐 이거죠.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 그럼 평가가 제대로 안 된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평가의 유형에는 측정, 평가, 총평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헷갈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측정이 뭐냐? 그거예요. 국어 56점. 이게 측정이에요. 국어 점수가 56점이더라. 그럼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알 수 없죠.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 때만이 이게 잘한 거다 못한 거다를 알 수 있냐? 국어 56점, 반평균은 20점. 이러면 반평균 20점인데 얘가 50점은 진짜 잘한 거네?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 판단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평가가 되는 거예요. 56점이라는 점수 부여했을 때는 수치화만 했어요. 얘가 100점 만점에 56점 맞았어요.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요. 자, 그럼 객관적인 수치로는 56점이에요. 라는 거는 측정입니다. 측정의 관심은 얘가 잘했냐 못했냐는 관심 없어요. 점수가 몇 점이냐. 객관적으로 쟀을 때 수치화했을 때 몇 점이냐가 바로 측정입니다. 하지만 평가에 가면 얘가 이게 성적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거를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국어 56점, 평균 20점에 표준 편차 5점. 그러면 얘는 진짜 잘한 거죠. 거의 전교 탑에 해당되는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치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치 판단이 가능. 이게 바로 평가예요. 평가라면 잘했다 못했다예요. 가치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사정 및 총평은 이겁니다. 그래서 국어 56점이면 얘가 우등생이에요? 알 수 없어요. 얘가 국어는 잘했지만 산수나 자연은 되게 못했을 수가 있어요. 즉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바로 국어 50점 갖고는 안 되고 국어, 산수, 자연에서 평균이 평균이 몇 점이다, 개인 평균이 몇 점이다 라는 것들을 아는 게 성적을 내는 근간이 됩니다. 이때는 바로 사정과 총평이 되는 거죠. 개념이.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우등생이다 아니다 라는, 공부 잘했다 아니다라는 걸 보는 거는 바로 사정 및 총평에 해당된다. 한 과목의 점수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측정과 평가와 총평의 차이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측정은 평가의 한 극히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거고, 총평은 총평에 비하면 평가는 총평의 극히 하나의 부분 집합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측정, 평가, 총평의 개념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 그래서 직접 측정이 있고 간접 측정이 있어요. 직접 측정은 뭐냐? 얘가 배구 해가지고 토스 몇 개 하는지 개수 센 거. 간접 측정은 객관식 시험 문제, 오디션 단행 문제 내갖고 규칙 같은 거, 배구 규칙 같은 거 잘 외우고 있는지 보는 거. 이게 간접 측정이죠. 가치 판단? 없어요. 56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검사는 측정을 위한 척도예요. 평가는 변화시킬 행동의 평가 대상이에요. 얘는 국어 성적이 56점인데 평균이 20점이기 때문에 얘는 정말 잘했다. 변화시킬 행동 대상. 검사는 변화를 위한 자원, 빈번한 평가를 실시하는 게 좋다는 거죠. 즉 의도하는 바의 평가의 개념은 뭐냐? 목표를 달성했느냐. 무슨 개념이냐? 우리가 수업 계획서 작성할 때는 이 단원의 수업 목표는 이겁니다라고 목표를 나열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평가할 때는 그 목표 달성 정도를 잰 거죠. 그래서 각각을 물어봤어요. 목표 달성을 했는지 문제를 내갖고 물어봤더니 전체 10개 중에 9개 이상의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목표 달성했네 라는 게 관심이죠. 평가의 관심은 그 수업 목표 달성의 여부를 보는 게 관심이에요. 사정 총평의 관심은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등생이다. 아니면 얘는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것들이 바로 사정 내지는 총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입성 수능을 한번 그 정시 모집을 한번 생각해 보죠. 수능 성적 플러스 내신 성적 플러스 학생부 출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점수를 보지 않습니까? 합해서 이걸로 쫙 등위를 내고 1등부터 정원수까지를 합격자, 그 다음에 대기자 편성해서 하잖아요. 총평의 과정이라고 해요. 즉, 이 결과에서 점수 서열화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능과 내신과 학생부를 다 반영했을 때 점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앞으로 잘해 나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했으면 이걸로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바꿔 써야죠. 다른 걸로. 바로 대입 사정, 대입은 바로 총점 갖고 내지 않습니까? 총평의 결과를 가지고 내는 거예요. 자, 측정의 관심은 국어 56점, 그래서 수치 부여하는 거, 객관적인 수치 부여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100점, 96점, 92점과 같은, 88점과 같은 수치 부여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요. 얘가 56점이 딱 맞게 떨어져야 돼요. 주로 어디다 적용하냐면 선발이나 분류에 적용해요. 국어 점수 얘는 몇 점 하고 점수. 기본 가정을 뭘 까고 있냐면 얘가 56점을 맞았기 때문에 국어에 해당되는 능력은 56점이다. 수준이다.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아직 몰라요. 즉 고정불변이라는 거죠. 즉 얘는 또다시 시험을 쳐도 56점 나올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수집은 뭐냐면 양적인 측정 방법의 표준 활동에서 시험을 쳐갖고 양적인 것들로 측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흔들 수 있는 요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뭐 소란스러웠다든가 이런 것들은 방해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능 듣기 시험 보면 비행기가 이착륙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방해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평가의 개념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둠으로 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양적, 질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56점인데 반평균이 20점이기 때문에 얘는 정말 잘했다. 특히 표준편차가 5점이다. 정말 여긴 탑인 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적, 질적, 가치 판단하는 거죠. 내용과 결과에 대한 타당도가 중요한 거죠. 아, 얘는 정말 국어를 잘했구나. 교수 방법 등의 효율성 평가를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즉 어느 반의 경우는 탑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반이 있고 적은 반이 있다면 교수 학습 방법에 뭔가 그 효율성이 반마다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의도했던 바는 얘가 국어를 못하던 애가 어떻게 잘하게 될 거냐라는 그런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다양한 증거를 보지만 질적인 증거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즉 국어 56점 한 회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의 점수 나온 것들을 보고 얘가 전반적으로 탑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질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변화의 자원이자 발달 위한 것이 됩니다. 총평의 경우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수능처럼 수능, 내신, 학생부, 출결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평가를 해서 결국 이 학생을 뽑았을 때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졸업해서 사회에 기여를 할 애냐? 그럼 뽑아야지. 아니다? 떨어뜨려야지. 라는 구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수능 성적을 통해서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수능과 내신과 학생부를 결합해서 뽑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할 거다. 대학교 와서. 또한 나와서 성공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구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구인 타당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평가 도구가 하나면 구인 타당도라는 게 관심이 없죠. 내신, 학생부인데 어느 학교는 수능 70%, 내신 25%, 학생부 5%로 반영을 하는데 어느 대학교는 수능 90%, 내신 5%, 학생부 0%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죠.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비율을 달리함에 따라서 뽑는 전략이 달라지는 거고 전략이 달라지면 타당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즉 나는 학생부는 반영 안 할 거야. 0% 반영했다는 거죠. 0%. 그러면 뽑은 인원들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비율을 갖고 뽑는 게 의도했던 인원을 뽑는 거냐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타당도의 문제가 되겠죠. 바로 구인 타당도의 문제입니다. 측정이 수치부여, 평가가 가치 판단이었다면 총평은 개인 특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얘는 우등생, 얘는 합격할 학생, 합격생이라는 개인 특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심을 갖고요. 이렇게 다양한 증거들을 채택해서 씁니다. 인본주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측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될 거냐라는 규준지향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평가의 관점을 갖고 있을 때는 목표 달성을 했냐라는 준거, 목표라는 준거를 달성을 했느냐라는 정도를 보는 준거지향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총평했을 때는 여전히 준거지향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측정과 평가와 총평의 개념을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측정은 수치고요. 평가는 가치 판단. 사정 및 총평은 개인 특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유형은 굉장히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평가 결과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선발이냐, 발달이냐,
인본주의 관점이냐라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선발이라는 건 뭐냐면 입학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입학생을 뽑겠다는 거죠. 아니면 선발을 통해서 소수의 인원을 엄선을 하겠다라는 관점이 선발이에요. 그래서 얘의 주 목적은 바로 등위부여가 되겠죠. 등위.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나래비를 세우는 거예요. 등위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을 뽑겠다? 그러면 1등부터 30등까지. 100명을 뽑겠다?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나래비를 세우는 게 목적인 게 선발이라는 관점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이라는 관점은 뭐냐면 얘가 어느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변화의 관점이에요. 주로 이 변화는 성장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발달의 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관점은 인간의 그 자아실현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관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가슴에 와닿지는 않죠. 자, 이런 교육평가라고 하면 평가 절차나 도구 제작 절차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즉, 평가 절차 안에 평가 도구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구를 제작하는 절차가 이 밑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도구 제작이 여기 평가 도구 제작의 절차의 세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선발이 갖고 있는 교육관의 의미는 특정 능력의 학습자만 교육을 시키자는 거예요. 대입에서 왜 선발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학문을 공부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업으로 갈 사람은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문에 걸맞는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겠다? 바로 학문의 엘리트. 직업의 엘리트라면 직업 교육을 갔었어야죠. 여기서 엘리트는 뭐, 야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학문에 있어서의 엘리트. 학문에 뛰어난 사람. 직업에 있어서 엘리트는 직업 엘리트예요. 그래서 특정 능력의 학습자만을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을 학문에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교육은 누구의 책임이냐? 학생의 책임이에요. 네가 학습을 잘해서 잘 실력을 갖췄으면 선발이 됐을 건데 네가 안 돼서 네 적성이 아니어서 선발 안 는 거야. 즉 교육의 책임은 학습자한테, 학생한테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목표는 뭐냐? 개인차를 드러내서 개인차를 변별한다는 게 순위를 매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순위를 매겨서 특정 인원을 개별 특성에 따라서 뽑아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수치 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수치를 부여를 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수치 부여를 쫙 하고 그 등위에 따라서 잘라내면 선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를 변별하는 게 목적이에요. 개인차를 변별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즉 등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 이때 관심은 뭐냐? 그러면 0점부터 100점까지 25문제를 내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점부터 100점까지 고르게 나오는 거예요. 쫙 균질적으로. 이렇게 균질하게 나오는 게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부터 누구나 맞으라는 문제까지를 다 내보는 게 시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규준지향평가, 상대지향평가, 서열 중심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균 중심에서 주로 몰려있고 상위로 나온 애들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도록 균질적으로 분포하도록 등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경우겠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게 선발의 교육관을 갖고 있을 때 평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반면 발달 교육관이라고 하면 누구나 교육받을 능력이 있고 누구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발달 교육관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데 못한 애가 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교사가 잘못 가르친 거죠. 누구나가 다 제대로만 가르쳤으면 다 교육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발달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평가 목표는 뭐냐? 교육 방법, 수업 목표의 달성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수업 목표로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사칙 연산의 덧셈을 계산하겠어요. 오늘 목표 달성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덧셈 문제를 10문제 내고 몇 개나 맞췄나 보는 거죠. 그 목표 달성을 했냐라는 걸 보는 것이 발달교육관에서의 평가의 목표입니다. 즉 야는 목표 달성을 했고 얘는 못했고 얘는 잘했고 못했고를 구분하는 것은 관심이 아니에요. 뭐가 관심이냐? 전체 인원에서 달성 못한 그 교육을 실패한 애들이 몇 프로냐, 어떻게 전원 달성이 있는지, 목표 10개 중에서 몇 개를 달성했냐라는 달성도를 확인하는 게 관심사항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문제가 될 때 여기서는 여기 그 선발교육관한테는 틀리라고 하는 문제와 누구나 맞으라는 문제까지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내는 반면 여기서는 목표 달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제대로 받았다면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건 그거예요. 수업 목표를 나열하고 거기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씩 내는 거예요. 사칙 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 덧셈 그러면 덧셈 문제 하나. 뺄셈 그러면 뺄셈 문제 하나. 곱셈 문제 하나. 나눗셈 문제 하나 내갖고 목표 4개 중에 4문제를 냈더니 4문제를 다 맞았다? 목표 달성률 100%. 하나 틀렸다? 목표 달성률 75%라고 내게 되는 거죠. 절대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학생 간 비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개별 학생 중에 목표 달성을 했냐 못했냐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 학생 간 비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쩍 편포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위 5%의 학생만 목표 달성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대부분의 학생은 목표 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커트라인을 넘었으면 100점을 맞은 애나 90점을 맞은 애나 80점을 맞은 애나 70점을 맞은 애나 같다고요. 차이를 둘 이유가 없어요. 목표 달성을 해서 다 같은데 등위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발달 교육관이 갖고 있는 바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서열평가 1등부터 꼴등까지가 나온다면 얘는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만 관심인 거죠. 마치 운전면허 시험에 일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에 교통법규가 70점 이상이면 합격, 70점 미만이면 불합격 해서 구분해서 재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냥 딱 그거예요. 70점짜리나 100점짜리나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통상식 갖고 있는 게. 그런 관점이 바로 발달교육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본주의 교육관에 있어서는 누구나 교육받을 능력이 있고 자아실현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아실현을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교사가 필요가 없겠죠. 안 되니까 교사가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자아실현을 하는 방향을 찾는 거라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학생도 책임이 있고 교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육이 잘 안 됐다? 교사가 상호작용을 잘 안 했거나 학생 스스로가 상호작용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두 명 다, 양자 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 목표는 관심이 뭐냐? 특정 부분의 달성 정도가 관심이 아니에요. 자아실현의 방향을 찾았냐가 관심이죠. 사람마다 자아실현의 방향, 삶의 목표를 찾았냐가 관심인 거죠. 평가관은 그래서 총체적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죠. 개별 점수 높으니까 너는 자아실현 방향을 찾았다, 못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선생님이 그 학생을 봤을 때 그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들었을 때 이 학생은 삶의 목표를 찾았다.
못 찾았다 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지향평가를 절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이 학생은 내가 이런 성적, 출석 상황, 그다음에 면담 결과, 그다음에 과제 수행의 내용을 봤을 때 자아 실현을 삶의 목표를 찾았다, 못 찾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뭘 더 외우고 있다, 못 외우고 있다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냐면 추천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추천서는 요식행위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추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추천서가 당락을 좌우해요. 무슨 얘기냐? 교사가 양심을 가지고 그 학생을 바라본 거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를 썼어요. 바로 인본주의적인 총평을 쓴 거라고요. 총평. 내가 3년간 지켜본 이 아이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뛰어나게 활동을 해왔고 라는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관점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천서가 중요하지가 않은데 미국에서 대학교 입학할 때는 추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써주지도 않아요. 그 학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정말 믿을 만하다 싶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추천서를 안 써줄 정도로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가 결과는 학습자 자율, 적극적 참여, 인간행동 특성의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추천서 쓰면 취직도 잘 안 돼요. 대학교. 우리나라는 교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학생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 4년간의 성적표 이런 것만 요구를 하지 교수 추천서 써오세요 그러면 추천해 줄 교수가 없는데요 라고 다들 그러겠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추천해 주는 교수가 없으면 얘는 뽑을 이유가 없는 애예요. 왜? 인본주의적인 판단이 안 되는 애라는 거죠. 레벨이 낮은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래서 선발, 우리 대입 선발을 얘기하면 딱 맞아요. 발달, 그 학생이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졸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졸업사정이에요. 과거 대학교에서. 인본주의는 추천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딱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 교육관의 차이에 따라서 평가 유형이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절대평가이되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냐 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교육의 평가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